안녕하세요. 제가 심심할 때마다 여기 사연을 듣는데 그때마다 드는 생각은 세상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고 믿기지 않는 사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는 지극히 평범하게만 살아온 저로서는 이해하지 못할 사연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나 최근에 저에게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만한 사연이 하나 있어서 조심스럽게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30대 기혼 여성입니다. 어린 시절 저의 집은 정말 화목했습니다. 부모님은 제 앞에서 한 번도 큰 소리로 싸우지 않으셨어요. 가족끼리 문제가 생기면 항상 대화로 해결하셨고, 어린 저의 의견도 무시하지 않고 항상 존중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서인지 저는 마음속에 그늘 하나 없이 성적이 우수하고 교우 관계도 좋은 즐거운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권 4년제 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대학교에서는 고등학교 때만큼 좋은 성적은 얻지 못했지만 활발한 동아리 활동과 봉사활동, 해외여행 등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았어요. 이러한 경험이 자양분이 되어 꽤 좋은 중견기업에 초봉치고는 꽤 높은 연봉을 받고 입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회사 생활은 학교 생활과는 너무 달랐어요. 저는 제가 긍정적이고 뭐든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저는 너무 작고 여린 사람이더군요. 제가 입사한 지 3달이 되었을 때 어이없는 실수로 팀장님한테 크게 혼이 났었어요. 저 자신도 제 실수가 용납되지 않아서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같은 부서의 남자 대리님이 오늘 퇴근 후 저에게 저녁을 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대리님은 저와 같은 대학교 출신이었는데 거래처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많이 있을 만큼 일을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날 퇴근 후 대리님과 함께 곱창집을 갔어요. 그곳에서 대리님은 제게 맥주를 한 잔 건네주면서 대리님 본인의 신입사원 시절 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지금은 일을 잘하시는 대리님도 신입사원 때 저 못지않게 팀장님께 정말 많이 혼이 났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저만 엄청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안심도 되고 혼났다고 주눅만 들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열심히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날 후로 저는 대리님의 옆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친해져서 평일이 아닌 주말에도 종종 연락해서 사적인 대화도 많이 나눴습니다. 점점 연락을 주고받는 횟수가 많아지고 회사 밖에서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대리님이 점점 궁금해졌어요. 대리님 역시 그런 제가 싫지는 않았는지 저의 연락이나 만남을 피하지 않았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우리의 사이는 점점 더 깊어져서 지금은 이도진 대리님이 아닌 제 남편 이도진이 되었답니다. 제 남편은 결혼 전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는 남편의 초등학교 입학을 며칠 앞둔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혼자 남편을 키워야 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가정사로 인해 도움을 받을 만한 친척도 없었던 시어머니는 어찌어찌해서 술 장사를 시작하셨는데 술집에서 이 남자 저 남자를 많이 만났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남자들을 만나고 장사를 하느라 어린 남편은 항상 뒷전이었어요. 남편은 소풍 때 싸는 도시락도 시어머니가 아닌 술집 이모들이 챙겨주었고 학부모 참관 수업 때도 시어머니가 아닌 술집 이모들이 오셨다고 해요. 그 밖에 학교 행사로 부모님들이 오셔야 하는 날이면 화려하고 반짝이는 옷을 입은 술집 이모들이 오셔서 남편은 정말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한 번은 남편이 초등학교 때 독감에 걸려서 정말 죽을 듯이 많이 아팠다고 해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병원에 데려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그때도 시어머니는 술을 먹고 남자 만나느라 바빠서 술집 이모들이 병원에 데리고 가서 주사 맞히고 약도 먹여주었대요. 이뿐만이 아니라 시어머니는 이제 10살밖에 되지 않은 남편에게 내가 너 때문에 시집을 못 간다고 하며 구박하고 때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중고등학교가 되어 혼자서도 잘 다닐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부터는 아예 시어머니가 남편에 관한 관심을 끄고 살았대요. 하루는 이런 집이 너무 싫어서 친구네 집에서 외박하고 왔는데 시어머니는 남편이 집에 없는 줄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남편은 어머니의 사랑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자랐지만 그래도 나쁜 길로 새지 않고 똑부러지게 잘 자랐어요. 고등학교를 졸업 후 대학교 갈 때도 자신의 성적보다 낮춰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답니다. 대학교에서도 생활비 한 푼 주지 않아서 식당, 주유소, 과외 등 모든 분야의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해요. 남편은 20살 이후로는 시어머니께 용돈은 고사하고 따뜻한 밥상조차도 받아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렇게 자라서 그런지 남편은 시어머니에 대한 정이 하나도 없어요. 남편과 어머니는 서로 연락도 잘하지 않고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이 흔히 말하는 시부모로 인한 스트레스는 모르고 살았어요. 그저 저와 남편 둘이서만 아주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죠. 다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 둘 다 아기를 빨리 가지고 싶었는데 임신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몸에 별다른 이상은 없는데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하면 임신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어요. 사실 결혼 초까지만 해도 저는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었는데 그 당시 제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잠도 거의 못 잤거든요. 아마 그래서 아기가 생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와 남편은 많은 대화 끝에 지금은 일보다는 아기를 만드는 것이 더 급선무라는 생각이 들어 저는 프로젝트가 맞춰지는 대로 회사를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다행히 복지가 좋은 회사라 그런지 사람이 바로 구해져서 2주일 동안 인수인계 후 회사를 관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필라테스를 하며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살았어요. 저와 남편이 아기를 기다리며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를 다녀온 남편이 시어머니가 새로운 남자분을 만나 결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분 다 나이 들어서 하는 재혼이니 정식으로 결혼식을 하지는 않고 그냥 친척과 가족, 가까운 지인들만 모여서 식사만 한다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런 시어머니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아무리 나이 들고 하는 재혼이라고 해도 가족들에게 소개도 하지 않고 결혼을 한다고 통보를 하는 것이 좀 그렇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남편은 원래 어머니랑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살았다면서 그냥 원래 이렇게 남남처럼 살아왔으니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내심 제게 시아버지라는 존재가 생긴 것에 대해 기대가 되었어요. 흔히들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제 주변에 시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는 친구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릴 때 제가 엄마한테 크게 혼이 났을 때마다 저를 달래주고 엄마는 절대 허락하지 않은 불량식품을 사주셨던 분이 바로 아빠이셨어요. 저는 이런 우리 아빠의 모습을 생각하며 시아버지가 생긴 것이 뭔가 제 편이 생긴 것처럼 정말 좋았답니다. 처음에는요. 시간이 흘러 시아버지를 처음 뵙기로 약속한 날이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군인 간부 출신이시라 그런지 자기 관리도 엄청 철저하신 것 같았고 몸도 아주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시아버지가 조금 딱딱하기는 해도 시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것보다 함께 계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 역시 저와 남편을 좋게 보셨는지 호탕하게 웃으시며 아주 화기애애하게 첫 만남을 마쳤습니다. 시아버지를 처음 뵙고 나서 한 달이 지났어요. 시아버지는 아들 부부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고 한번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 시아버지한테 우리 집을 보여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주말에 오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말이 되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함께 오셨습니다. 결혼식 식사 자리에서는 잘 몰랐는데 두 분이 나란히 서 계시니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집에 오시더니 집이 너무 좋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집은 결혼하기 전에 제 아빠가 로또에 당첨이 돼서 그 당첨금으로 장만해줬던 집이었어요. 남편과 결혼할 당시 신혼집을 구해야 하는데 저희가 가진 자금으로 마음에 쏙 드는 집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절대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시고 친정 부모님께 도움을 받으려면 받을 수도 있었지만 저희는 우리의 힘으로 시작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살던 집을 리모델링하고 이곳에서 신혼을 시작했죠. 지금 이 집이 회사 친정과도 가깝고 대형마트, 병원은 물론 각종 편의시설도 다 주변에 있어서 위치상으로는 최적이었거든요. 아파트가 구축인 것이 단점이라면 단점이지만 내부를 다 뜯어고치니 새집 같았습니다. 게다가 방은 3개나 되고 화장실도 2개나 있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정기적으로 다니는 병원과도 가깝고 마트며 뭐가 다 있다면서 너무 좋다고 칭찬을 계속하셨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다가 점심시간이 되어 식사 준비를 했어요. 집에서 모든 실력을 다 발휘하고 싶었으나 사실 제가 요리를 잘하는 편은 아니라서 메인 요리만 제가 하고 밑반찬은 반찬 가게에서 주문해서 음식을 차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상을 보더니 며느리 밥상을 다 받아봐서 좋다면서 이거를 다 제가 준비한 거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밑반찬만 반찬 가게에서 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시애비를 처음 보는 자리인데 직접 음식을 만든 게 아니라 반찬 가게에서 주문해서 한 거야? 직접 한 것도 아니고 조금 실망이구나. 다음부터는 음식 직접 하도록 해라. 아니다. 아까 오는 길에 보니까 이 앞에 요리학원이 있던데 내가 등록해 줄 테니 가서 음식 좀 배워. 요새는 집에서 밥 많이 안 먹어서 차라리 반찬 가게에서 사는 게 더 비용도 저렴하고 이득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도 집에서 이것저것 하고 있어서 요리 배울 시간 없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게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요리를 잘하지 못하면 배우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요리학원에 다닐 시간 없다고 이야기해 주었지만 저는 솔직히 요리에 관심은 있는데 손맛이 없어서 한번 배워보고는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한테 요리를 배워볼 테니 요리학원을 등록해달라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괜히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눈치가 없던 저는 요리학원을 등록해주신 시아버지께 너무 감사하며 이런 게 바로 며느리 사랑이라고만 생각했었네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요리학원을 마치고 집에 가는데 시아버지가 저한테 전화해서는 자신에게 아들과 며느리가 생겼으니 함께 정을 나누며 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시어머니와 돈독한 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아버지는 이제 막 안 사이인데 같이 살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게다가 저는 아기를 준비한다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만약에 같이 살면 저는 시부모님과 하루 24시간 내내 붙어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아니고 시부모님과 온종일 같이 있을 생각하니 정말 생각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일단 남편과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에게 시아버지가 같이 살고 싶다고 하시는데 남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어요. 남편 역시 저와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시부모님과 절대 같이 살지 못한다고 하고 시아버지는 그 뒤로도 종종 우리와 같이 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하루는 주말에 남편과 집에 있는데 시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접촉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깜짝 놀라 시아버지가 알려주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병원복만 입었지 아주 잘 걸어 다니시고 멀쩡해 보이셨어요. 상황을 들어보니 경차가 뒤에서 살짝 박았는데 지금은 아픈 것은 없지만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참에 검사를 다 해보겠다고 입원해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큰 사고가 아니라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주말이 지나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출근하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부모님이 입원해 계시는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부모님은 각종 검사를 하고 계셨는데 아주 건강하셨고 그냥 근육이 놀란 정도라서 별일 없으면 일주일 후에 퇴원해도 되겠다고 했어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저는 집에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며 시부모님 상태를 확인했는데 병원 밥도 잘 드시고 두 분이 산책도 자주 하시며 아주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다행히 별탈 없이 일주일 후에 두 분은 퇴원했고 그날이 주말이라 남편과 저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일단 우리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노인네 둘이서만 집에 있으면 언제 또 어떻게 아플지 모르니 이 집에서 당분간 있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병원에서는 멀쩡해 보였는데 갑자기 허리와 다리가 아프고 온몸이 다 쑤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정말 싫었지만 그래도 나이 드신 분이 이러시는데 지금 당장 나가라고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마지못해 며칠만 집에 계시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아주 불편한 생활을 시작했어요. 시아버지는 오랜 세월 군인 간부로 생활해서인지 직접 하는 것보다는 명령하는 것이 익숙하시고 뭐든 칼같이 해야 했습니다. 일단 매일 6시면 TV와 온 집안에 불을 켜며 가족들을 모두 다 기상시켰어요. 삼시세끼 식사는 기본이고 식사 때마다 새 밥에 새 반찬에 각 끓인 국이 필요했습니다. 솔직히 저 혼자 있으면 그냥 대충 라면이나 비빔면을 먹을 수도 있었지만 시부모님이 계시니 그러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반찬 가게에서 사오기라도 하는 날에는 시아버지 본인이 요리 학원도 등록해줬는데 아직도 음식을 못하냐면서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간이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짜다, 싱겁다는 이유로 다시 음식을 해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덕에 밥을 제때 함께 먹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물을 드시고 싶으면 직접 부엌에 가서 물을 드시면 되잖아요. 시아버지는 꼭 물을 가져오라고 시키셨습니다. 하루는 너무 짜증이 나서 제가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5분이든 10분이든 끝까지 떠오라고 하셨습니다. 또 엄청 깔끔을 엄청 떨어서 매일 청소를 하지 않으면 난리가 났어요. 게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흰 장갑 끼고 냉장고 위나 서랍장 뒤를 훑으셨는데 그때 먼지가 나오면 잔소리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먼지를 누가 다 먹냐며 우리가 생활하면서 다 먹는 거라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뭔가 성질이 날 때는 꼭 거실 서랍을 한 번씩 다 뒤집어서 정리를 시키셨습니다. 신발과 수건도 무조건 정확한 각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했죠. 조금이라도 흐트러진다면 사람이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다면서 잔소리를 그렇게 해댔죠. 그런다고 시아버지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제가 다 해야 했죠.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온종일 쫓아다니면서 잔소리를 하셨답니다. 이런 생활이 너무 답답해서 남편이 출근과 동시에 집을 나가려고도 했고 회사를 다시 구하려고 했지만 갓 결혼하고 임신 준비 중인 저를 채용하려는 회사가 없더라고요. 그런다고 매번 나가 있자니 돈도 돈이었고 마땅히 갈 곳도 없었습니다. 친정에 가 있을까도 생각했지만 매일 가면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그러지도 못했네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밤 10시가 되면 주무셔야 한다고 불을 꺼버렸습니다. 근데 밤 10시 이후에 재밌는 TV 프로그램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남편과 제가 같이 TV를 보고 있으면 시아버지는 저희한테 성질을 엄청 내셨습니다. 하루는 너무 화가 난 남편이 이제 몸 괜찮아지셨으면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과 같이 있고 싶다며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우리 몰래 자신들이 살던 집을 팔아버렸다고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도 저와 남편이 바보처럼 그저 참았네요. 그때 확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야 했는데 말이죠. 아무튼 그 뒤로 시부모님은 집에 있던 모든 짐을 가지고 아예 우리 집에 눌러 앉으셨답니다.
두 분이 집에 눌러 앉은 뒤로는 시어머니도 저에게 시집살이를 엄청 시키셨어요. 소소하게 잔소리는 기본이었고 아버지의 삼시세끼를 차리는데 도와주기는커녕 옆에서 시아버지보다 더 저를 구박했답니다. 정말 모든 순간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지만 그 중에 가장 어이없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때는 찬바람이 슬슬 부는 초겨울이었습니다. 하루는 집에 있는데 시어머니가 김장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옛날에는 시어머니의 언니, 그러니까 큰 이모님 댁에서 농사지은 배추 1000포기를 뽑고 직접 절이셔서 김장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요새는 김치를 많이 먹지 않기에 작년 같은 경우 이모님과 어머니가 사신 절인 배추로 김장을 50포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아버지가 김치를 좋아하시니 김장을 100포기나 하자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시이모님이 허리 수술로 올해는 김장하지 못하시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가족끼리만 김치를 담가야 했습니다. 사실 우리 집은 김장을 제가 아주 어릴 때만 하고 크고 나서는 서로 바쁘니 그냥 사다 먹었거든요. 그래서 김장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도 김치를 좋아하시고 저도 김치를 좋아하니 힘들지만 배워볼 겸 한번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절인 배추를 주문하려는데 시아버지는 절인 배추가 어떻게 절여졌을지 아냐며 절인 배추가 아니라 그냥 배추를 사서 직접 절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양념을 만들고 버무리기도 힘들 것 같아서 싫다고 했지만 그 주 금요일에 시아버지께서 직접 마트에 가셔서 배추 100포기를 사오셨습니다. 이 배추를 반품시킬 수도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배추를 절이기 시작했는데 물 먹은 배추는 정말 무거웠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손가락 하나 까딱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앉아서 지시만 하고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솔직히 김치를 저 혼자만 먹는 것도 아니고 드시는 건 시아버지가 제일 많이 드시는데 저만 일하고 있으니 화가 났습니다. 이거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두 도와주셔야 해요. 이걸 저 혼자 어떻게 다 해요? 옛날에는 배추 1000포기도 며느리 혼자 담갔다. 1000포기도 아니고 고작 100포기인데 이것도 못한다고 이 난리니? 하여튼 요새 애들은 다들 약해 빠졌다니까. 이 속도로 했다가는 오늘 밤을 새워도 못하니까 좀 서둘러. 저는 요새 애들이라서 이런 것 못해요.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이렇게 사오셨으니 시아버지가 도와주세요. 안 그러면 저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을 거예요. 너는 아버지한테 이게 무슨 말버릇이니? 말 똑바로 못해? 저렇게 싹수가 노래서야 원. 시부모님이 저한테 빨리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구박하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배추가 거실에 쌓여있는 것을 보고 이게 다 뭐냐고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제가 배추를 절이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 다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다들 제정신이세요? 이 100포기를 어떻게 여자 혼자 다 해요? 사람 알아 눕는 꼴 보고 싶어요? 지금 네 와이프라고 편드냐? 옛날엔 여자 혼자 1000포기도 다 했어. 옛날 사람들 다 했어도 엄마는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않나? 솔직히 엄마는 김치 제대로 담근 적 없잖아. 시이모가 다 했지. 아니야? 엄마가 언제 1000포기나 했다고 그래?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당황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전에 시이모님과 둘이서 1000포기를 김장했다고 말씀하시던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더라고요. 어쨌든 배추를 이미 사왔으니 이거 다 해야 해. 버릴 수는 없잖아. 그럼 다 같이 모여서 해요. 아 진짜 이게 지금 무슨 난리야? 오늘 이거 다 못하면 아버지도 잠 주무실 생각하지 마세요. 도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그리고 내일도 다 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배추 씻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남편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을 것처럼 화를 버럭대니 시부모님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다 같이 배추를 절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원래 10시가 되면 주무셨는데 그날은 자정까지 배추를 절였어요.
다음날 원래 새벽 6시면 일어나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일어나시지 못하시더라고요. 저와 남편이 깨우려고 들어가니 두 분은 몸살이 났다고 끙끙 앓는 소리만 하셨습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으시길래 불을 켜고 일어나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아침 9시가 되자 그제야 시부모님이 나오셨습니다. 뭐야? 너희끼리 먼저 시작했어야지. 아직도 안 했어? 우리는 잘 먹지도 않는 김치 저 사람이 먹는다는 이유로 지금 이렇게 하는데 굳이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해? 당연히 먹을 사람이 해야지. 아니야? 너 지금 설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냐?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 빨리 시작해요.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괴고생을 하는데. 남편의 닭달에 시아버지는 전날 소금물에 절인 배추를 온종일 씻어냈고 저와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김치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절인 배추에 양념을 버무려야 하는 다음 날에도 시부모님이 늦게 일어나시길래 우리는 일부러 일어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작했어요. 시부모님이 3일 연속 김장을 하니 몸살이 제대로 나서 아예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화만 내던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라고 월요일에 반차를 쓰고 시부모님을 데리고 병원에 다녀왔네요. 혼돈의 김장 사건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 12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10시만 되면 주무시던 시아버지가 새해맞이 카운트다운을 봐야 한다며 잠을 주무시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런 시아버지에게 술상을 차려드렸는데 시아버지는 술에 취해서 결국 자정이 되기 전에 거실에서 잠이 드셨습니다. 시아버지를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시길래 어쩔 수 없이 거실에 두고 우리는 우리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잤어요. 그러다가 새벽이 되었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 시아버지가 비틀거리며 우리 방에 들어와서 남편 옆에 눕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깜짝 놀라 남편을 깨웠습니다. 남편도 옆에 누운 시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라 소리 지르며 불을 켰어요. 아버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잠결에 모르고 여기 왔다.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성인 부부의 침실에 이렇게 함부로 막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당장 나가요, 나가. 우리 방에서 큰 소리가 나자 시어머니도 주무시다 깨셔서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상황을 보시고는 사람이 살다가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거 가지고 그렇게 성질을 내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혈연관계도 아닌 시아버지가 이 새벽에 부부 침실에 막 들어오시는 게 말이 돼요? 아무리 잠결에 술김이라고 해도 그렇지. 너무 불쾌해요. 뭐? 불쾌? 너 말 다 했어? 그게 시애비한테 할 소리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시아버지가 잠자는 방에 들어오는데 좋아할 며느리가 세상 천지에 어딨어요. 이제 조심 좀 해주세요. 이게 지금 보자 하니까 내가 그렇게 우습냐? 도대체 왜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야? 남편은 시아버지께 당장 이 방에서 나가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날 저는 너무 놀란 마음에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도 어김없이 시부는 6시에 나를 깨워서 밥을 달라고 했고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와 어쩔 수 없이 떡국을 끓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명절이 되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알려주신 대로 과일과 간단한 음식 몇 가지만 올라간 간소한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무슨 차례상이 이렇게 간소하냐며 새로 장을 봐서 오셨어요. 그러면서 음식을 이것저것 시키시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시키신 음식을 다 하려면 지금부터 밤을 새워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이것은 오늘 내로 절대 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리니 시아버지는 밤을 새워서라도 다 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도와달라고 하니 시어머니는 어른이니까 쉬라고 하시고 남편은 남자니까 음식을 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혼자서 다 하라는 게 아니겠어요? 시아버지 억지에 남편이 성질나서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따지고 결국 남편과 시아버지는 또 싸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싸우는 둘을 말리느라 음식을 하지 못했고 결국 다음날 원래 시댁에서 하던 대로 간소한 차례상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차례상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차례상을 엎어버리셨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시아버지 옆에서 비위 맞추며 다음부터는 며느리 교육 똑바로 해서 성대한 차례상을 만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본 남편은 화가 잔뜩 나서 저를 데리고 그냥 나왔습니다. 친정에서 명절을 지내고 오니 시아버지는 저한테 엄청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는 이 시아비랑 처음으로 지내는 명절인데 홀라당 친정에 가버리냐? 너네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디? 원래 여자는 명절 때 친정에 가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2번 다시는 이런 짓 하면 가만 안 둔다. 당신이 가만 안 두면 어찌할 건데? 다시는 이 사람한테 아무 소리 하지 마요. 한 번만 더 이딴 식으로 부당하게 집안일 시키고 잔소리하면 당신들 용돈 다 끊어버리고 쫓아내버릴 거야. 알겠어? 이 녀석이 여자한테 홀려서 정신 나갔나? 어른한테 말 똑바로 못해? 그리고 며느리 너 아버지 말씀 잘 새겨들어. 어디서 명절 때 여자가 친정을 가려고 그래? 한 번만 더 친정에 가려고 했다가는 나한테 쫓겨날 줄 알아. 제가 이 집에서 왜 쫓겨납니까? 이 집의 주인은 어머니가 아니라 접니다. 저희가 마음에 안 드시면 부모님이 나가세요. 시아버지는 명절 때 며느리 교육을 핑계 삼아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했지만 남편 덕분에 아무것도 아버지의 생각대로 이뤄지지 못했답니다. 그렇게 시끌벅적한 명절 연휴가 끝났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웬일로 새벽 6시에 깨우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시아버지가 오시고 나서 처음으로 아침 7시 반까지 푹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할 때도 밥 달라는 소리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출근하니 그때부터 밥해라, 청소해라 등의 잔소리를 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남편이 없을 때는 내가 왕이야. 넌 며느리니까 서열이 가장 미치고. 그니까 무조건 내 말에 절대 복종해야 해. 알겠어? 빨리 청소하고 정리하고 해라. 여기 서랍장은 이게 뭐니? 이거 다 정리 똑바로 해. 알았어? 정리 다 하기 전에는 쉴 생각 마라. 여기 서랍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 어떡해 해요. 그리고 며느리라고 무조건 절대 복종은 아니죠. 이 년이 지금 어디 앞이라고 큰 소리야? 그만하지 못해? 며느리는 원래 종년이야. 저는 남편이 가자마자 시부모의 잔소리와 구박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냥 이 집을 나가버릴까 생각하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이러고 있을 줄 알았어. 근처에 볼 일 있어서 잠깐 들렸는데 역시나군요. 여보, 이 사람들 말 듣지 말고 방에서 할 말 있어. 잠깐만 와봐. 야, 이 사람들이라니. 그게 애미한테 할 소리야? 저게 여자 잘못 만나서 홀려서 정신을 못 차려요. 남편은 저를 방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은 우리 집 근처 신도시에 청약을 넣었는데 당첨이 돼서 조만간에 이사 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설마 시부모님과 함께 가야 하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당연히 그러지 않을 것이고 우리 둘이서만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절대 나갈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더니 남편은 다 자기에게 계획이 있다고 하며 일단 청약 당첨된 것을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다시 회사로 나가고 저는 방에서 혼자 쉬고 있는데 시부모님이 방에 들어오셨어요. 아까 둘이서 무슨 얘기를 그리 소곤소곤 했냐길래 저는 남편이 시킨 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은 답답해서 팔짝 뛰는데 이제 이 두 사람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너무 좋아서 웃음이 막 났답니다. 그리고 2월이 되었어요. 2월에는 시아버지의 생신이 있었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의 생신을 맞이해서 모든 가족을 한자리에 모았어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아버지 생신이니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타이완으로 5박 6일 패키지 여행을 예약하려고 해요. 저는 회사에 나가야 해서 우리는 한국에 있을 테니 두 분만 신혼여행이라 생각하시고 다녀오세요. 그래도 우리 결혼하고 첫 생일인데
며느리 생일상은 받아봐야 하지 않겠니? 그니까 내 생일은 지나고 날짜 정해라. 무슨 생일상 안 받으면 난리 나세요? 그놈의 밥 타령은? 이놈아, 한국인은 밥심으로 살아. 그리고 엄연히 첫 생일인데 당연히 며느리 손으로 직접 끓인 미역국이 있는 생일상을 받아야 하지 않겠니? 나는 생일에 구절판, 갈비찜, 잡채는 꼭 있어야 한다. 알겠지? 결국 여행 날짜는 시아버지의 생신 이후로 잡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생신날 마음 같아서는 미역국만 달랑 해드리고 싶었으나 남편이 그래도 첫 생일이니 해드리라고 하며 저에게 고생이 많다고 현금 100만 원을 주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마음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생신날 새벽부터 일어나서 구절판 갈비찜 잡채에 미역국을 했어요. 솔직히 이 정도도 진수성찬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아버지는 자기가 말한 것만 딱 차렸다며 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했는데 제 노력은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부족하다고 타박하니 정말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도 시아버지의 생신인 좋은 날인데 그런 날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그냥 꾹 참았네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날은 시부모님의 여행날이었고 시부모님은 아주 신이 나셔서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우리는 두 분이 떠나자마자 바로 포장이사를 불러 그 집을 떠나 청약 당첨된 신도시로 이사를 가버렸답니다. 그리고 원래 살던 집에는 새로운 주인이 왔어요. 며칠 동안 이삿짐을 정리하며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시부모님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기로 한 날 저와 남편이 함께 집에 있는데 시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지금 너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여행을 보내고 집을 팔아버려? 죄송하지만 이제는 그쪽하고는 더는 같이 못 살겠네요. 솔직히 제가 그쪽의 진짜 며느리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집이 무슨 군대도 아니고 군대처럼 하나하나 다 명령하고 지시하고 간섭하고 너무 힘들었다고요. 그런다고 어른들을 여행 보내놓고 감히 니들끼리 이사를 가? 너네 지금 어디야? 당장 못 와? 제가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오죽하면. 정말 답답해서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죽었다 깨어나도 두 분 못 모시고 살아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당장 오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남편이 제 전화를 빼앗아갔어요. 더는 못 참아요. 엄마는 저 어릴 때부터 그놈의 남자의 술에 빠져서 날 쳐다보지도 않고 나이 먹고 결혼한 사람은 자기가 왕이라도 되는 양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면서 제멋대로 행동하고 그게 지금 어른들한테 할 소리야?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 이게 여우 같은 년한테 홀려서는 전현 저거 나중엔 내 아들 간 빼먹는 거 아닌지 몰라? 말 가려서 해. 그리고 엄마가 날 언제 가르치기나 했어? 남자한테 빠져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느라 바빴잖아. 그쪽들 짐은 이삿짐 센터에 맡겨놨으니까 알아서 찾아가세요. 이제 전화 끊습니다. 남편은 전화 그렇게 끊어버리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남편이 잠깐 마트에 가고 집에 저 혼자 있는데 누가 문을 3개 두드리더라고요. 보니까 시부모님이 어떻게 알고 우리 집에 오신 거예요. 시아버지는 여기에서 사는 거 다 안다며 나오라고 소리를 치셨는데 하도 시끄럽게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일단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시부모님이 집에 막 들어오시더라고요. 야, 너네는 어른에 대한 공경 예의 따위는 몰라? 어떻게 사람들이 그래? 아버님이야말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막말로 늦은 나이에 아들과 며느리를 얻었으면 어른답게 행동을 하셔야죠. 하나하나 간섭하고 따지고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구박하고 그저 받기만을 원하시고 저는 그런 분을 제 아버지로 못 모시겠어요. 이 인연이 말하는 꼬락선이 좀 봐. 뚫린 입이라고 막 뺐네. 이게 지금 네 시아버지한테 할 소리니?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솔직히 이분이 정말 제 시아버지세요?
아니잖아요. 그저 어머니의 남편일 뿐이지 제 시아버지는 아니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도 너무하세요. 그동안 제가 시아버지한테 구박당하고 매일 집안일 할 동안 어머니는 뭐 하셨어요? 옆에서 그저 시부 말 잘 들어라. 며느리는 이래야 한다. 그러는 어머니는 며느리 시절 때 그렇게 하셨나요? 내가 시부모님과 한창 싸우고 있는데 남편이 마트에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집에 계신 시부모님을 보고 깜짝 놀라며 이 집은 어떻게 하셨냐고 물었습니다. 썩을 놈, 어떻게 어른들을 그렇게 내쫓을 생각을 해? 당연히 아들이면 모시고 살아야지. 나는 뭐 핏줄도 아니니 그렇다 치고 네 엄마는 잘 모셔야 하지 않겠어? 널 그래도 이 정도로 키워놨는데 말이야.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엄마 손에서 크지 않았어요. 저는 술집 이모들 손에 컸지 엄마의 도움, 보살핌 한 번 받은 적 없다고요. 제가 아팠을 때 병원에 데려간 사람도 엄마가 아니라 술집 이모들이었어요. 오히려 맨날 엄마는 어린 저한테 너 때문에 새로 시집 못 간다고 구박하고 이유 없이 때렸다고요. 그런 엄마를 내가 지금 꼭 모셔야 해요? 난 못해. 다들 이 집에서 나가요. 엄마가 죽든 말든 난 신경을 안 쓸 테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요. 한 번만 더 오면 그대로 해외로 떠버릴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남편은 자신이 그동안 속에 있던 말을 다 쏟아내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그 집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 뒤로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택배인가 싶어서 받았는데 시어머니더라고요. 너희 시애비 비위 맞추기 왜 이렇게 힘드니? 내가 이 나이 먹고 셔츠 다리고 매번 다른 반찬 하는데 죽을 맛이다. 젊을 때도 하지 않던 시집살이를 남편한테 하고 있단다. 어머니, 제가 시부모님과 함께 살 때 제가 했던 것들이네요. 어차피 어머님이 선택한 남자 아닌가요? 제가 그때 힘들게 집안일 해드렸던 거 잊으셨어요? 얘야, 제발 살려다오. 진짜 내가 이런 남자였으면 만나지도 않았을 거다. 이 나이에 아들한테도 안 해준 반찬을 만들려고 시장을 몇 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는 것인지 안 그래도 안 좋은 허리가 굽게 생겼다. 그건 제 알 바 아니고요. 더 징징대시면 남편한테 다 말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번호 바꾸셨어요? 이 번호 모르는 번호라서 받았는데 이제 이 번호도 차단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물론 남편한테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던 것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저보다 시어머니를 더 싫어해서 제가 전화 받은 것을 알면 난리가 날 것이 분명했거든요. 그렇게 시부모님과 우리의 연이 완전히 끝났답니다. 다른 현명한 분들은 저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지혜롭게 힘든 상황을 대처해 나가시겠지만 저는 시부모님과 연을 끊는 것이 제일 나은 방법이었습니다. 부디 저희 부부의 선택에 대해 비난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전에 그렇게 노력해도 생기지 않던 아이가 드디어 생겼어요. 임신 초기라서 스트레스 받으면 절대 안 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남편이 얼마나 잘해주는지요. 제가 시부모 복은 없어도 남편 복은 확실히 있나 봅니다. 요즘 저와 남편은 뱃속의 아기가 누구를 닮았을지 상상하며 행복한 나날들을 살고 있답니다. 남편은 자신은 비록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아기에게는 제대로 된 사랑을 주고 싶다며 육아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 역시 부모님께서 제게 아낌없이 주신 사랑을 그대로 아기에게 물려주는 좋은 엄마가 되고 싶네요. 저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나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